지금부터 제2차 시에서는 홍대영의 행적과 현실관, 그리고 그의 개혁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개방적 학문 수용 태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영은 1731년에 태어나서 178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호는 홍지, 그리고 담원이라고 하는 호가 유명한데요. 담원은 그의 당호, 즉 집에서 쓰는 호였습니다. 역대 양반 관료 가문 출신으로서 44세 때 처음 관직에 나아가서 9년 동안 이기사 시직, 사헌부 감찰, 태인 현감, 영천 군수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대 때부터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을 비롯해서 서울 출신의, 즉 서자 출신들이죠. 서울 출신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과 자유롭게 교우했습니다. 특히 1765년 35세 때에 그의 숙부를 따라서 중국 영경을 방문하여 한족 학자들과 교류하고 또 서양 문물에 접촉할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홍대영은 근세 후기 이용후생적 북학파 실학사상의 대표자로 평가되고 있고요. 담원서, 그 다음에 의산문답, 그 다음에 임화경륜 같은 훌륭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행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홍대영은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신분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사상가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특히 중국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당시 조선의 후진성 및 서구 과학 지식의 우수성 인식 등을 바탕으로 민생의 안정과 국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실학적 개혁 사상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제1차 시에서 설명했듯이 홍대영이 활동했던 18세기 중후반은 정치적으로는 통치계층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렬하였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놀고 먹는 양반 귀족계층의 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을 담당하는 노소민 계층의 수는 줄어들어서 일반 대중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 현실에 직면해서 홍대영은 무엇보다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을 등한시한 채 당쟁만을 일삼는 당시 귀족계층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붕당의 화, 즉 정치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느냐만 어찌 오늘날처럼 옳거니 그르거니 서로 다투고 충신과 역적으로 서로 대립하여 위로는 나라의 기틀이 자주 위태하고 아래로는 사론, 즉 선비들의 의견이 모두 분열되어 점점 이적과 금수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구제할 수 없게끔 될 때가 있었던가라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홍대영은 당쟁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비록 적국의 외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으로 끝내 망할 리는 없고 망하는 것은 오직 이 당론 때문이다. 서로 공격함으로부터 비롯해서 나중에는 창과 칼로 서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 결국 국맥이 끊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기필코 나라가 망할 징조인 것이다 라고 비판함으로써 당쟁의 극심함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최대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홍대영은 이와 같은 극심한 당쟁의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내세우는 지배계층의 태도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세속의 선비는 본령을 읽고
수고롭게 책 속의 문장만 일삼는다. 한평생 책장만 뚫으니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의 존벌레다 라고 하고, 또 가난한 선비는 대추와 밤만을 씹는데 높은 벼슬 아치는 기름진 고기도 싫어한다. 옛날 관중과 포수가의 의리가 오늘날 와서는 실오라기처럼 되었다. 그들이 꾸미는 말은 앵무새보다 더하고 여럿이 모이면 돼지처럼 욕심낸다. 구름과 비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온갖 야심이 가슴에 가득 차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반 지배계층 내의 권력 투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수민중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만 갔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자신이 모시던 정조 임금에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양반 귀족 계층들의 놀면서 먹고 사는 생활 태도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산하는 자가 여럿이고 소비하는 자가 적은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이므로 이른바 요행을 바라고 노는 백성이나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원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깊이 생각을 더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홍대용은 당시 비생산성에서 탈피하여 혼란된 사회를 바로잡고 생산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책으로서 무엇보다도 과거 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공리공론의 유학적 논쟁을 중지하고 실학적 사고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 공부란 비록 면하지 못할 것이나 또한 공부를 대강 이루면 그만두어야 한다. 정신과 힘을 다하여 반드시 얻기를 기대하면서 실학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세력 다툼에 옳지 못한 길에서 명예를 구하는 것은 더러움이 도덕보다 더 심한 것이니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 출세 초기에 이미 도둑 행동을 한다면 하물며 저 높은 관직과 아름다운 봉작을 하고 싶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과거에 합격하는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므로 벼슬만 높아진다면 등창을 빨고 치질도 핥을 것이니 장차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참 날카롭죠. 비유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와 같이 홍대용은 과거 시험이 권력욕을 촉진시키는 사회악의 제도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제도의 목표가 민생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사업인 이른바 계물성무에 있으며 그 핵심은 달력, 산수, 재정, 국방 등 일반 대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홍대용은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자학만을 고집하는 학문적 편견에서 벗어나 주자학 이외의 여러 학설들을 과감히 수용하고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면 사상적 개방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학의 경서와 사서 이외에 이단의 잡서에서도 반드시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야 한다. 망령스럽게 성명을 논하고 한가로이 불교와 노장 사상을 배척하며 참다움을 꾸미고 거짓을 파는 것은 우리의 학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니 어찌 저 돌벼의 이금으로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것과 같겠는가. 현홍의 학설인 정학을, 바른 학문이죠. 정학을 밝히고 사설을 없앤다. 악한 학설을 없앤다는, 정학을 밝히고 사설을 없앤다는 말은 급선무라고 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는 조선조 중엽 이후로 편견적 이론들이 속출하여 오름과 그릇됨이 공정하지 못하고 야사는 더욱 볼만한 것이 없다. 유학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주자를 반대하고 육구영과 왕양명의 학문을 존중하는 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학을 반대하여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대개 그들은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므로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쪽에 얽매이는 편견이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대용은 중국의 예를 들어서 주자학의 당위론에만 몰두하여 그 이외의 학문을 유학에 반대하는 학문적 역적, 즉 사문난적,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유학을 어지럽힌 적, 사문난적으로 거부하였던 당시 조선조 양반계층의 사상적 편견과 학문적 폐쇄성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자학 내지 유학 자체가 지닌 모순을 극복하고 실용적 시각에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의식을 지녔던 홍대용은 그 개혁의 사상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그의 사상에 대한 개혁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무엇보다 중국을 방문하여 접하게 되었던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그가 다음과 같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지구의 자전 및 공전설을 높이 평가한 데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홍대용은 세상 사람들은 옛 습관에 안주하여 다른 것을 살피지 않는다. 이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일찍이 연구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하늘을 이고 땅을 밟 것만 그 정황과 현상에 깜깜하다. 서양 어떤 지역은 지혜와 기술이 정밀하고 소상해서 측량에 있어서는 해박하고 자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지는 해는 서쪽 바다에 빠지고 밝은 달은 동쪽 마루에서 솟는다. 달은 본디 캄캄한 것인데 비고 희어서 해의 그림자를 전한다. 둥근 빛은 항상 거울 같은데 가득 차고 이지러짐은 인간 세계에서 보기 때문이다. 나눠지고 합침은 일정한 도수에 있는 것이고 희박하고 월식이 생기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러한 규칙적 현상인 자연법칙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드문 것은 우물 안에 앉아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좁은 소견 때문이다. 이처럼 홍대용은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서양 과학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발달된 자연과학적 지식이 그의 사상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서양의 과학 지식과 함께 그의 개혁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상은 노장 사상과 묵학 사상 등 동아시아 전통의 반유학적 전통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씨와 묵씨는 비록 교법은 다르지만 순진하고 소박함은 또한 취할 만하다. 하늘과 땅을 부모로 삼고 온 세상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니 벌레도 모두 혜택을 입고 새도 또한 춤을 출 것이다. 이 두 사상, 즉 묵학 사상과 노장 사상의 어질고 능함은 한량이 없으니 한 부분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장주, 즉 장자는 세상을 통분히 여기고 재물편,
장자서에 나온 재물편이 있거든요. 그 재물편을 지어서 오래 살기를 도모했고, 주자문화의 말학들은 그 스승의 학설을 어지럽혔으며, 양명이라고 하면 아까 왕양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명학에. 양명은 습속을 미화한 끝에 치양지, 양명학의 핵심이 치양지거든요. 치양지를 주장하였다. 이 두 사람이 어찌 일부러 문호를 갈라서 이단으로 돌아감을 달갑게 여겼겠는가. 다만 그 세태를 통분히 여기고 미화한 끝에 구분을 바로 잡으려는데 너무 지나쳤을 뿐이다. 용렬하고 비루한 자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나 또한, 즉 홍대영 또한 천성이 매우 고지식하여 세태에 아첨하거나 옛것을 그대로 받들지도 못한다. 더구나 요즘은 허망하게 생각하기를 이 두 사람, 즉 주자와 양명의 제멋대로의 주장에 나의 마음이 사로잡혔음을 분하고 미워하여 가면이 세상을 돌아보고 슬피 여기면서 몇 번이나 유학을 버리고 묵학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 유명한 욕도유의 인묵입니다. 즉 유학을 버리고 묵학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라고 토로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이 기존 유학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에 반대하는 반유학적 시각에서 전개되었음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홍대영은 자연 및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과 묵학사상을, 그리고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노장사상의 상대주의적 인식론, 즉 상대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처럼 유학 이외의 사상에서 그의 사상적 바탕을 찾으려고 한 것은 유학에 젖은 양반 귀족층의 숙명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으로 안민보국하려는 그의 자주의식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홍대영의 정치사상은 유학의 당위론, 고정관, 절대관, 전체관의 시각을 탈피하여 현실의 실질적인 기능관, 변천관, 상대관, 개체관의 시각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는 그의 기중심의 이기론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에서는 홍대영 실학사상의 이론적 토대로서 그의 이기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